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가정교육을 중요시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면서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옳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지요. 주변 사람들도 제게 수희 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전 남편도 그런 제 성격에 반해서 저를 쫓아다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고 그 사람은 저를 가르쳐주는 사수였죠. 그렇게 공적인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둘 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사러 갔었는데 계산이 잘못되어서 제가 거스름돈을 더 받게 된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가게로 돌아가 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런 저를 그 사람이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꿀꺽하지 않나요? 수희 씨는 정말 바르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부끄러워져서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제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랍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라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저를 다시 본 것 같더군요. 나중에 물어보니 그날 제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암튼 그 일을 계기로 사수였던 대리님이랑 저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대리님의 끈질긴 고백에 제가 넘어가 버린 거지요. 사실 대리님은 얼굴도 잘생겼고 회사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직원들이 제게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말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온 선배 여직원이 대놓고 저를 질투했습니다. 그 선배도 신입사원일 때 대리님한테 업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리님을 혼자 좋아하기라도 했는지 제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주제에 얼마나 꼬리를 쳤으면 정 대리님이 홀랑 넘어갔을까? 설마 홀딱 벗고 대리님한테 덤벼든 건 아니지? 그래서 순진한 우리 정 대리님이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대리님이 너같이 못생긴 애랑 사귄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대꾸를 했다가 회사에서 제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았거든요. 대리님도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송주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친구가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몰랐네. 라며 왠지 좋아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자들은 다들 늑대라고 하더니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가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하니 그게 또 싫지 않은가 보더군요. 암튼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우리는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괜찮은 남자랑 사귀고 있었으니 더 이상은 미룰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대리님이랑 저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아래서 외동 아들로 자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남편 일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게 막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들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그렇지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홀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부부간의 사이도 참 좋았지요. 우리는 회사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알콩달콩 지냈지요. 주말이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다가 왔습니다. 갑자기 혼자 살게 된 시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저는 가능하면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뵙곤 하였지요. 시어머니는 우리를 볼 때마다 이제 둘이 결혼도 했으니 빨리 손주나 하나 낳아서 안겨다오. 나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는 좀처럼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군요. 임신을 하게 해준다는 한약도 지어 먹었고 병원에 가서 불임 치료도 받아보았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길래 우리는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하였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없었나 보더군요. 혹시 나 몰래 피임이라도 하는 거 아니지? 요즘 젊은 것들 딩크족이다 뭐다 해서 아이를 안 낳고 산다던데 너도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꼭 임신해서 그이 닮은 아이 낳아서 기르고 싶어요, 어머님. 그런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너 회사 생활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집안에서 살림이나 해.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 부부가 맞벌이 하는 걸 반대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해서도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지요. 회사는 그만둘 수 없어요. 임신하면 육아휴직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요. 잘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너 걱정한대니?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러지. 아이만 생기면 회사를 다니던지 말던지 내가 알 바 아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성격이긴 했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 저는 괜히 속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원하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집안에는 더 이상 정을 못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부부 사이의 권태기도 해소가 될 텐데 아이가 없으니 부부관계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부서가 달라져서 회사 안에서도 거의 마주치지 못했지요. 평소에는 한 명이 늦게 퇴근하면 기다렸다가 함께 퇴근하곤 했었는데 따로 집에 들어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12시 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집에 와서도 자기 전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지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궁금한 마음에 휴대폰을 슬쩍 보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길래 그렇게 숨겨요? 부부 사이에 휴대폰 화면도 같이 못 봐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거야. 당신은 내가 당신 휴대폰 막 뒤져보고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때 전 남편이 야한 영상이라도 보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수상해 보이더군요. 하루는 빨래를 하던 중에 남편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제가 예전부터 후각이 좀 예민한데 분명히 처음 맡아보는 화장품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 화장품은 아니었고 틀림없이 여자 화장품 냄새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는 화장품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옷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얀 와이셔츠 어깨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묻은 것 같은 얼룩이 있었고 빨간 립스틱 자국도 살짝 있더라고요. 무심코 봤으면 몰랐을 텐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틀림없이 여자를 만난 흔적이다 싶더군요. 어디 술집에서 묻혀온 건지 아니면 정말 외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하면 남편이 또 화를 낼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지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은 듣겠지 싶어서 저는 제가 본 사실을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그이가 좀 수상해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누구랑 문자도 계속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글쎄 옷에다가 여자 화장품을 묻히고 왔지 뭐예요. 어디 술집 같은 데라도 다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저 대신 혼 좀 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들 의심하는 거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내게 와서 쪼르르 일러바쳐. 게다가 네가 말하는 거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보기엔 네가 의부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구나.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그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두둔하고 나서더군요.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말자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냐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 듣고 자기 아들을 혼내겠어. 네가 너무 도덕적으로 살아와서 그런가 본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 식구면 일단 감싸두는 게 보통이지. 친구 말대로 제가 사람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일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시어머니가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더군요.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감히 그런 짓을 저질러? 우리 집에서 가져간 금식이 어딨냐? 어디다 쓰려고 그걸 훔쳐간 거야?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 시계를 왜 훔쳐가요? 그러자 어머님이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사실 내가 그동안 널 지켜봤어. 네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길래 진작부터 벼르고 있었지. 그런데 겁도 없이 금시계를 훔쳐가. 당장 내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저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눈치더군요. 정말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당신 얼마 전에 새로 가방 산 거 있잖아. 그거 무슨 돈으로 산 거야? 그건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서 산 거잖아요. 당신도 잘 알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전 아니에요. 제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단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데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다. 증거만 잡으면 며느리고 뭐고 다 끝장인 줄 알아. 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셨지요.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에도 남편은 저를 의심하면서 이것저것 추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게 실망을 했다며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도둑질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왔던 저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시댁에 갔다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물건이 없어졌다면서 전화를 걸어 저를 괴롭히셨지요. 자꾸 의심을 하길래 일부러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의심을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그날 저 어머님 옆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물건을 훔치고 그래요? 내가 알게 뭐야. 화장실 간 사이에 훔쳤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너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야. 알아봤는데 도벽 있는 사람들 그거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그러더구나. 치료도 안 된다던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활 할 수 있겠어? 아무래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제 머리채를 붙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저도 화가 나서 왜 이러시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도둑년이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동안 봐줬더니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 줄 알아? 죽은 네 시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란 말이다. 겁도 없이 그걸 훔쳐가. 라고 하더군요. 마치 사람들에게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 소동에 회사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어머님,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면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시어머니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 책상을 뒤지더니 가방을 찾아내서는 그 안에 든 물건을 책상 위로 와르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 안에서 정말로 금반지 하나가 굴러 떨어지더군요. 그걸 본 저는 당황해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반지가 왜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을 할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이제 증거도 나왔으니 각오해 두는 것이 좋을 거다. 내가 어쩌다가 도둑년을 며느리로 들였을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은 제가 시어머니의 물건을 훔친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특히 저를 싫어했던 송 주임님은 대놓고 제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회사에 소문 다 났어. 어떻게 시어머니 물건을 훔칠 생각을 했어. 그동안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거 전부 가식이었나 보네. 나 같으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야. 평소에 저를 좋게 생각하던 직원들도 소문을 듣고 나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반지가 나왔으니 해명을 하고 싶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심할서까지 쓰게 되었죠. 출근은 했지만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저를 보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제외되었지요.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탈모 증상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면서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짐 싸들고 가버렸지요. 한동안 저는 완전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를 만나 모두 털어놓았지요.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면서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이렇게 갈라서게 되면 네가 남편한테 위자료를 줘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말고 너도 대응을 해야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저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었지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대로는 함께 못 살 것 같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말이라서 저는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야죠. 하지만 그냥은 못해. 당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 위자료 준비해야 될 거야. 사실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그러는 거 내가 간신히 뜯어 말렸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게 고마워해야 될 거야. 맞아요. 잘못을 한 사람이 위자료를 내야죠. 내가 순순히 나오자 남편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서 남편 가방 안에 몰래 도청기를 넣어두는 데 성공하였지요. 친구가 외국에서 힘들게 구해준 무선 도청기였습니다. 그게 있으면 반경 1km 안에서 나는 소리는 전부 들을 수가 있었죠. 남편 몰래 가방에 손을 대다 보니 저는 정말로 도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렇게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었네요. 도청기를 남편 가방 안에 넣어두는데 성공한 저는 수신 장치를 들고 남편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가더군요. 차를 가지고 나온 친구의 도움으로 시댁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안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나 들어보았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대화 내용은 전부 녹음해 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보다는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 작정이었는데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시어머니 둘만 있어야 할 집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왠지 익숙한 목소리였는데 그 여자가 콧소리를 내면서 어머님, 덕분에 이제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들어보기로 했죠. 그러게나 말이다.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애랑은 갈라서는 게 맞아. 사실 처음에 둘이 만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땐 위자료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되었지. 오히려 그년이 우리한테 위자료를 주게 생겼어. 이게 다 네가 아이디어를 준 덕분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이어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반지를 집사람 가방 안에 넣었을 때 하마터면 들킬 뻔했지 뭐예요. 그래도 잘 넘어갔으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순순히 이혼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듣는 줄도 모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순히 죄를 고백하더군요. 증거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댁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문을 열고 나와서 저를 본 남편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여긴 어쩐 일이야. 지금은 손님이 있어서 곤란하니까 다음에 보자. 뻔뻔하게 손님이라는 말이 나와. 내가 다 알고 왔어. 지금 저 집안에 상간녀랑 함께 있지. 그리고 당신들이 내게 거짓말한 증거도 다 모아뒀으니까 각오들 하라고. 저는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집안에는 상간녀가 함께 있더군요. 그런데 그 상간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하다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더군요.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송주임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 하나 쫓아내자고 집에서부터 회사에서까지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송주임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누가 말릴 틈도 없었지요. 그러자 송주임이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도둑년 주제에 어디서 횡패야? 어머니 뭐해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말에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남의 남편이랑 바람이나 핀 주제에 나보고 도둑년이라고? 회사 선배고 뭐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미친 사람처럼 그 여자에게 달려들자 시어머니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못 나가? 그 말을 듣고 저는 경찰이요? 부를 테면 불러보세요. 안 그래도 저도 경찰한테 볼 일이 많답니다. 경찰서 가서 누가 죄를 지은 건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가 당당하게 나서자 시어머니는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들 입으로 전부 고백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전부 각오하세요. 저도 더 이상 당하고는 못 살아요. 도청장치로 녹음한 음성을 들려주자 집안에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서서 그들을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송주임이 갑자기 내 다리를 잡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수희씨 한 번만 봐줘. 나 임신했단 말이야. 소문나면 난 회사 생활도 못하고 집에서도 쫓겨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쌍한 생각도 들었겠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죠. 그동안 날 기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할 거라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지요. 물론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도 듬뿍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송주임에게 상간녀 소송을 거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송주임은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송주임의 집에서 동네 창피하다면서 그 여자를 내쫓아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중에 무리가 되었는지 뱃속의 아이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전부 인과응보라고 해주었네요. 하마터면 내가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전부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편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지요. 사람들도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되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록 돌싱이 되긴 했지만 속은 후련하네요. 지난 일은 빨리 잊고 앞으로는 저도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